마커스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괜찮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결혼한 적은 없었죠. 그러던 중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훌륭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거의 매일 밤 그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거의 같이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두 곳에 집세를 내야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생각해 봤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습니다. 돈도 절약되고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니까요. 그는 승낙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관계가 끝났습니다.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멀어졌을 뿐이었죠. 그녀가 이사를 나갔고 그때 그녀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관계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것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집 가치 상승분의 절반, 그 3년간의 퇴직연금, 기여금의 절반,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의 배우자, 부양비까지 요구했습니다. 마커스는 거실에 앉아 30만 달러가 들 법률 문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많은 관할 구역에서 그들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서류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결혼은 이제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동거하는지, 재정을 공유하는지, 커플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지, 가정 파트너십으로 기능하는지로 말이죠. 의도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관계에서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비싼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의사소통 부족도, 배려심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이사하는 것, 동거입니다. 실용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재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를 당신의 침실, 은행 계좌, 그리고 미래로 초대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문턱을 넘을 때 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문턱을 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성들이 함정에 빠지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가서 관계 섹션을 보세요. 여성들을 위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혼전 계약, 부부 재산 이해하기, 재정적 안정 확보하기, 이혼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기 등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논의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성들은 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장려받습니다. 이제 남성을 위한 동등한 책을 찾아보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존재한다면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낭만적이어야 하고 마음을 따라야 하고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관계에 접근하거나 자산 보호를 생각하거나 법적 결과를 생각하거나 출구 위험을 생각하는 남성은 씁쓸하고 냉소적이고 상처받았으며 진짜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 남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대칭성을 만듭니다. 그녀는 정보를 받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그는 무지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사하는 결정이 나올 때 그녀는 그것이 법적으로, 잠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잘지에 대한 실용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겪은 친구들과 상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그녀는 체스를 하고 있고 그는 체커를 하고 있으며 그는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동거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늦기 전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관할 구역에는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커플로서 함께 살고 거주지를 공유하고 침대를 공유하고 가정 파트너로 기능한다면 법은 당신을 결혼한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신의 행동이 법적 지위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2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보다 적습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최소 시간 요건이 없습니다. 함께 살고 커플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첫날부터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혼 관계로 분류되면 의식적인 선택 없이 결혼의 모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증인들 앞에 서서 서약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은 당신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피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법은 행동을 봅니다. 함께 살고, 성적으로 독점적이고, 비용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커플로 자신을 표현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는 법적 결과가 따릅니다. 점진적인 확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느 날 일어나서 거대한 법적 위험에 처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작은 단계들로요. 각각은 무해해 보이고 각각은 그 순간의 말이 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로 누적됩니다. 1단계, 그녀가 더 자주 머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몇 밤, 그 다음 대부분의 밤, 그 다음 항상. 당신의 집에 그녀의 서랍이 있고 그 다음 옷장, 그 다음 옷장의 절반이 그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기 집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이사를 온 것입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단계, 그녀가 공식적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항상 여기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집에 집세를 내고 있어요. 왜 이사 오지 않을까요? 비용을 나눠요. 우리 둘 다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이 됩니다. 순수한 논리, 재정적 효율성입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주저하는 것처럼,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이사 옵니다. 3단계 통합입니다. 그녀의 물건이 당신의 물건과 섞입니다. 그녀의 가구, 그녀의 장식품, 집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공동 계좌에서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앱을 통해 나눕니다. 함께 식료품을 사고, 함께 결정하고, 공유 가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기능합니다.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생활 공간을 공유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4단계,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함께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가구를 살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부동산을 사는 것을 고려하거나 그녀가 당신의 기존 부동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지나가는 매달이 법의 눈의 관계를 인정된 파트너십으로 굳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5단계, 무언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끝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합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 법률 시스템이 이것을 여자친구가 이사 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해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혼은 무료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자산 분할, 때로는 지속적인 재정적 의무를 통해 해소됩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도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도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동의하지 않은 법적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일부 남성들은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법은 반대로 말합니다. 호주 2019년 한 남성이 관계 전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여성이 이사 왔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가정 파트너십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집 가치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소유했던 집의 상당한 비율을 그녀에게 수여했습니다. 그의 재산, 관계 전후에 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그녀를 만나기 수년 전에 그의 계약금, 무관합니다. 법원은 그들이 동거한 기간을 보고 그녀가 그녀에게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정에 기여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2020년 한 남성과 여성이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자영업자로 고소득입니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이 낮습니다.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녀는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합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관계 기간 동안 그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월별 부양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기적으로 그녀를 부양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2018년 한 커플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합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녀는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동거와 그녀가 가정의 한 기여에 기반하여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그녀에게 수여합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공무원 앞에 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충분히 오래 함께 살았을 뿐인데 법이 그녀가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상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미법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주요 판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아래에 있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결혼한 것처럼 살면 법은 당신을 결혼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당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서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당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사후에 당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녀가 가져가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자산 혼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살 때 자산 분할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당신 것, 명확한 경계, 혼란 없음. 관계에 있더라도 가정의 분리가 자산의 분리를 만듭니다. 내 은행 계좌, 당신의 은행 계좌, 내 재산, 당신의 재산, 함께 이사하는 순간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별도의 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집세나 주택담보대출을 나누고 있습니다. 식료품 비용을 번갈아 낼 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을 번갈아 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구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집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상호작용은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유 재정의 증거, 공동 의사결정의 증거,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거, 그리고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적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회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혼전 계약 스타일의 합의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동거하면 그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평 관할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서류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가 공정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그녀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신탁에 넣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탁이 그녀가 침투할 수 없는 법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신탁이 관계 재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을 뚫고 어쨌든 그녀에게 일부를 수여했습니다. 그의 수년간의 법적 계획, 그의 지출, 그의 구조는 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관계의 실체가 자산 보호의 형식을 무효화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산 혼합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이유입니다. 일단 당신의 삶이 재정적으로 얽히면, 일단 공유 경제 생활의 증거가 있으면 당신은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소급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동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기능했다는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손상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용이 얼마인지 협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마음을 바꿨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성의 신뢰가 그들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기에 그녀는 모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커리어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정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녀는 당신의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특히 나쁘게 끝난다면 그녀의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변화를 허용합니다. 법은 사람들을 관계 중에 말한 것에 구속하지 않습니다. 별거 시점에 무엇이 공정한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정함은 당신과는 매우 다른 공정함에 대한 견해를 종종 가지는 판사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신이 하게 될 바로 그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여성들에 의해 파괴된 남성들을 봤습니다. 평등, 공정함, 상호 존중을 믿는다고 말한 여성들. 하지만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원칙들은 증발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청구를 제기하고 추출할 수 있는 모든 달러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행복했을 때 당신을 보호했던 관계가 그녀가 행복하지 않을 때 사용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이전에 말한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계의 법적 구조와 지금 어떤 결과가 공평해 보이는지 신경 씁니다. 그녀가 10명의 증인 앞에 서서 당신의 자산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그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관계 중의 구두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저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은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신뢰합니다. 그것이 취약점입니다. 남성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성들은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을 예측한다는 가정에 작동합니다. 남성들은 그녀가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좋은 추억은 자산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역사는 그녀가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전체 관계를 착취로 재해석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이것을 겪은 남성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혼해서 자산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재건했고 조심했고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한계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비싼지 받고 2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명확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테이블 밖입니다. 그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독립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적 계약 때문이 아니라 원해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해하는 사람, 당신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이사하는 것은 그저 실용적입니다. 관계에 있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공유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결혼 증명서도 없고 서약도 없고 법적 계약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자는 룸메이트입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로는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적 결혼을 만드는 정확한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살고 커플로 기능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명시적으로 결혼식을 피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똑같은 재산 분할, 똑같은 자산 청구, 이혼에서 직면했던 똑같은 재정적 파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요. 이것을 2번 겪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2번째 이후에는 절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어. 다음번에는 더 똑똑해질 거야. 2번째는 무언가를 부숩니다. 왜냐하면 더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고 결혼을 피했고 경계를 설정했지만 여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경계가 결혼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동거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왜 이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들은 관계 위험 관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낭만적이고 신뢰하고 개방적이고 마음으로 이끌도록 배웁니다. 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산적이고 남성답지 않음으며 두려움이나 이전 상처를 나타낸다고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취약성을 의미하고 취약성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서사이고 남성들을 현대 관계의 법적, 재정적 현실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둡니다.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동거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거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의 규칙을 모릅니다. 특정 행동이 법적 의무를 만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대한 법적 노출에 아이들의 정교함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계가 계약이기도 하다는 것, 사랑이 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의도가 자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성들은 전략적이 되도록 배웁니다. 명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말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보는 그들에게 제공됩니다. 책이 존재하고 포럼이 존재하고 변호사들이 그들에게 광고합니다. 시스템은 그들의 권리와 자격에 대해 교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남성들은 눈이 먼 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항상 정보가 없는 당사자보다 우위를 가집니다. 항상. 동거의 비대칭 위험 보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함께 이사함으로써 무엇을 얻습니까? 편의성, 약간 낮은 비용. 비용을 나누고 있다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이미 대부분의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지만요. 어쨌든 정서적 편안함, 무언가를 구축한다는 느낌. 이것들은 실제 혜택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관계가 지속되는 한 지속됩니다. 무엇을 위험에 빠뜨립니까? 관계가 끝나면 재정적 파괴, 그녀가 오기 전에 소유했던 재산의 상실,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지속적인 부양 의무, 그녀가 싸운다면 6자리에 이를 수 있는 법률 비용, 수십 년을 구축한 부의 파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구적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지 오래 후에도 관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험 보상 분석은 간단합니다. 일시적인 정서적 혜택 대 영구적인 재정적 노출. 오늘의 편애 대 잠재적인 내일의 재앙. 지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 대 나중에 상당히 더 가난해지는 것. 명확하게 제시하면 수학이 맞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작고 단기적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크고 장기적입니다. 이것은 나쁜 내기입니다. 동거가 항상 나쁘게 끝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쁘게 끝날 때 비용이 너무 거대해서 혜택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가능성이 30%에 불과하더라도 그리고 30%는 보수적입니다. 관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결혼으로 끝나지 않는 대부분의 동거 관계는 별거로 끝납니다. 결혼으로 끝나는 것 중 상당한 비율이 이혼으로 끝납니다.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고 잃는 비용이 파괴적인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에 기반하여 미래로 도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별도의 거주지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낭만적이지 않게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아마도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나와의 미래를 보지 못해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은 당신을 의문시하도록 고안된 정서적 논증입니다. 하지 마세요. 따로 사는 것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헌신된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일주일에 6박을 함께 보낼 수 있고, 함께 여행할 수 있고, 함께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집에서 잡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녀의 집에서 잡니다. 때로는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적으로 별도의 주소, 별도의 임대 또는 담보대출, 별도의 계좌,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겹치는 별도의 삶을 가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수행합니다. 첫째, 동거 시계가 시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있든 함께 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사실혼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자산의 명확한 분리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 그녀의 것은 그녀의 것, 혼합 없음, 혼란 없음. 셋째, 자유를 보존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그녀는 오는 것을 그만둡니다. 퇴거 절차도 없고 재산 청구도 없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그것이 법적 얽힘의 끝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합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여성들은 스스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동거 없이 헌신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녀는 생활 배치가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결보다 법적 위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법적으로 얽히기 전에 갖는 것이 더 나은 정보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면, 관계가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면, 상황이 불가피하게 만든다면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세요. 별도의 은행 계좌, 별도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비례적으로 지불하고 기록을 유지하세요. 함께 재산을 사는 것을 피하세요. 상당한 금전적 선물을 피하세요. 이것이 사실혼이 아니라 혜택이 있는 룸메이트 배치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법정에서 유지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섞여 있고 최선을 희망하며 눈을 감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큰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피하거나 친밀감을 거부하거나 편집증적 고립 속에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재정적 결과가 감정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는 비극은 어쨌든 끝난 관계를 위해 재정적 삶을 파괴한 남성들입니다. 동거가 관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공유 생활 공간이 더 많은 사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산 혼합이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무너질 때 악용된 취약성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은 자주 무너집니다. 남성들이 신혼 단계에 있을 때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영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하나의 재정적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로드할 수 없습니다. 방금 잃은 것을 구축하는 데 보낸 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 노출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동거 결정은 인생에서 내릴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투자만큼 진지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더 진지하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는 잘못되면 자산의 절반을 가져갈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 결정을 감정에 기반하여, 사회적 압력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동거를 거부하는 것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가볍게 내립니다. 이것들은 합리적 사고를 무효화하는 정서적 논증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논증은 변호사 앞에 앉아 관계가 이제 끝났으니 얼마나 비용이 들지 설명할 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전에 이것을 배우세요. 비틀거리기 전에 법을 이해하세요. 너무 늦어서 바꿀 수 없게 된 후에 동의한 것을 발견하는 대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세요. 이것은 예방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한 모든 재정적 재앙은 동거가 법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합니다.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여성이 약탈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거가 대부분의 남성들이 변호사의 편지지와 갚는데 수년이 걸릴 청구서로 그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법적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이것을 겪는 누군가를 봤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리기 위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정보가 수십 년 동안 후회할 결정에 대한 유일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구축한 것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로맨스는 일시적입니다. 법적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그에 따라 선택하세요.